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절반은 이미 잘못 드셨을 겁니다. 몸에 좋다며 생으로 먹었던 이 나물. 사실은 간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천연 독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무 생각 없이 쌈으로 싸먹거나 살짝만 씻어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간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위험한 독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 우리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한국인은 반드시 데쳐 먹었는지, 그리고 모르고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끝까지 확인하시고 건강 지키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용인시 양지읍에서 텃밭을 일구며 살고 있는 김영자입니다. 나이는 올해로 65. 식품회사에서 꼬박 40년을 일하고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까지 졸업한 뒤에야 비로소 이 작은 땅에 정착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텃밭을 가꾸기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제 자신이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죠. 40년 동안 식품을 다루고 따로 한방건강학까지 공부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신감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봄이었어요. 텃밭 한켠에서 두릅새순이 쭉쭉 올라오는 걸 보고 저는 그냥 바로 꺾어 먹었습니다. 쌉싸름한 향이 코를 찌르고 씹으면 씹을수록 봄이 입안에 가득 차는 것 같았죠. 행복했습니다. 이게 자연식이지, 이게 건강이지 싶었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속이 이상하게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럽고 속이 더부룩하고. 처음엔 그냥 과로 타시겠거니 했죠. 그러다 밤에 구역질까지 시작됐습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내가 뭘 먹었지? 특별한 것도 없었는데. 그때 머릿속을 스친 것이 바로 그 두릅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자료를 뒤졌죠.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두릅에 들어있는 독성 성분이 생으로 섭취할 경우 간세포에 직접적인 부담을 준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거든요. 구역감, 어지럼증, 복통. 전날 밤 제 증상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40년 식품 전문가입니다. 한방건강학도 공부했어요. 그런 제가 봄나물 하나에 쓰러질 뻔한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연에서 왔다고 해서 다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걸.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조건이 맞아야만 보약이 된다는 걸. 그때부터 저는 진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우리가 밥상에 매일 올리는 나물들, 봄이면 당연히 먹는 것들. 두릅, 고사리, 죽순. 이것들이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히 안전한 식품인지를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히 충격이 아니라 동시에 감동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 독을 없애는 법을. 수백 년 전부터 조리 방식 안에 그 해답을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으로 먹는 바람에 당한 일을 우리 할머니는 절대로 겪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믿어온 봄 밥상의 진실. 그리고 그 진실 안에 담긴 조상들의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요. 자연식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공 안 하고 첨가물 없이 그냥 땅에서 나오는 것 그대로 먹는 게 최고라고들 하죠.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식품회사 40년 경력의 저도요. 그런데 식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식물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도망칠 수가 없어요. 벌레가 달려들어도 초식동물이 뜯어먹으려 해도 그냥 거기 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식물들은 수천 년에 걸쳐 자기만의 방어수단을 개발해왔습니다. 바로 독소입니다. 먹으면 불쾌하게, 때로는 위험하게 만드는 화학 물질들이에요. 이걸 식물성 자기방어 독소라고 합니다. 식물이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성분들이에요. 문제는 이 독소들이 겉으로 보기엔 전혀 티가 안 난다는 겁니다. 두릅은 향기롭고 고사리는 부드럽고 죽순은 아삭합니다. 보기엔 완벽한 봄 식재료들이죠. 하지만 그 안에 독소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간은 이 독소를 처리하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핵심 장기가 간이거든요.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힘들어지는 것처럼 독소가 있는 음식을 익히지 않고 먹으면 간세포가 그걸 분해하느라 혹독한 부담을 받습니다. 한 번이야 괜찮겠지 싶지만 그게 쌓이면 얘기가 달라지죠. 저는 한방건강학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처음 배웠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연에서 왔다고 해서 몸에 해가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은 때때로 인간보다 훨씬 정교한 독을 만들어낼 줄 압니다. 그 말이 귀를 때렸어요. 저는 40년 동안 가공식품의 위험성을 경계해왔는데 정작 자연식 안에 이런 함정이 있을 줄은 몰랐던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독소들은 열에 약합니다. 적절하게 가열하거나 물에 충분히 우리면 대부분 제거가 됩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자연식이 위험한 게 아니라 제대로 조리하지 않은 자연식이 위험한 겁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조리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두릅은 어떻게 해야 하고 고사리는 어느 정도 처리해야 하며 죽수는 어떤 방식이 맞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몸으로 겪고 책으로 파고 수십 년 경험으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두릅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죠. 봄이 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나물 중 하나이고 산채의 왕이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으니까요. 향이 강하고 식감이 독특하고 몸에 좋다는 인식이 워낙 강합니다. 두릅 나물 무침, 두릅 초고추장 무침, 두릅 튀김. 봄 식탁에 두릅 하나만 있어도 밥상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텃밭에서 두릅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반가웠어요. 이걸 생으로 먹어도 되는 줄 알았고 실제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죠. 두릅에는 두릅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그 자체로 건강에 유익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두릅 속 사포닌은 생식 시 위장 점막을 자극하고 간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게다가 두릅에는 알칼로이드 계열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익히지 않으면 구역감과 어지럼증, 심한 경우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게 낯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두릅생으로 먹다가 탈났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보지 못하셨을 테니까요.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릅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금 먹으면 간이 처리를 해냅니다. 하지만 반찬으로 먹다 보면 어느새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게 되고 그때부터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죠. 특히 간 기능이 약해진 분들, 나이 드신 분들, 피로가 누적된 분들한테는 그 자극이 훨씬 크게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텃밭에서 새순을 여러 개 꺾어 먹었거든요. 향이 좋다는 핑계로 계속 먹었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한방건강학 강사 선생님이 나중에 이 얘기를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자씨, 두릅은 꼭 데쳐야 합니다. 그냥 먹는 건 복불복이 아니라 그냥 도박이에요.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박이라니. 근데 맞아요. 몸 상태에 따라, 먹는 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데치는 겁니다. 끓는 소금물에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데쳐주면 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열이 독소 성분을 분해하고 간에 부담을 주는 물질이 상당 부분 사라지죠. 데치고 나면 찬물에 바로 헹궈주면 식감도 살고 색도 예쁘게 유지됩니다. 그렇게 처리한 두릅은 진짜 보약이에요. 두릅 특유의 향기로운 사포닌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단백질 함량도 채소 중에서는 꽤 높은 편입니다. 혈당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봄철 피로 회복에도 탁월하죠. 독이냐, 보약이냐? 그건 두릅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결정합니다. 1분 30초. 그 짧은 시간이 두릅을 독에서 보약으로 바꿉니다. 두릅 사건 이후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제 주방 조리 습관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40년 식품 경력이 있어도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허점이 있었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나물을 먹는 방식, 그게 그냥 관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릅을 데치는 행위, 고사리를 오래 삶고 물에 담그는 행위, 죽순을 쌀뜨물에 끓이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방식인데 당시 조상들이 독소 성분의 이름을 알고 그걸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정확하게 독을 없애는 방향으로 조리법이 정착된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게 수많은 시행착오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생두릅을 먹고 탈이 났겠죠. 그 경험이 전달되고 다음 사람은 익혀봤겠죠. 익히니까 괜찮았겠죠. 그게 반복되면서 조리법이 굳어진 겁니다. 그게 결국 과학이에요. 열이 독소를 분해하는 원리는 분명합니다.
두릅의 독소 성분들은 단백질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일정 온도 이상의 열에 노출되면 구조가 붕괴됩니다. 데치는 과정에서 수용성 독소는 물에 녹아 나오기도 하고 열에 의해 분해되기도 하죠. 끓는 소금물에 두릅을 넣으면 1분에서 1분 30초 안에 이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소금은 삼투압 작용으로 두릅 세포 내 수분과 함께 독소 성분이 빠져나오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두릅 특유의 초록빛 색감을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데친 후에는 반드시 찬물에 바로 담가야 합니다. 그래야 잔열이 식으면서 흐물거리지 않고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게 되죠. 이것도 조상들이 관습처럼 전해온 방식이에요. 냉수 처리. 이게 단순히 빨리 식히려는 게 아니라 식감을 살리는 기술이었던 겁니다. 데친 두릅은 그야말로 다릅니다. 독소가 사라진 자리에 진짜 영양소들이 남아있어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사포닌, 피로 해소에 탁월한 아스파라긴산, 봄철 원기 회복을 돕는 여러 아미노산들. 날 것으로 먹었을 때 몸이 힘들어하던 성분들이 데침 한 번으로 약이 되는 겁니다. 외국에서 두릅과 비슷한 산나물을 생으로 즐겨 먹는 문화권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유사한 식물을 날로 먹다가 집단 복통 사례가 보고된 경우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왜 그런 일이 없냐고요? 우리가 반드시 데쳐서 먹는 방식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밥상 위에서요. 두릅 이야기를 정리하고 나서 저는 고사리로 넘어갔습니다. 고사리는 두릅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 나물이에요. 제사상에 빠지지 않고 비빔밥에 꼭 들어가고 나물 반찬하면 고사리가 거의 필수처럼 여겨지는 식재료죠. 식품회사 다닐 때도 고사리 관련 제품을 수없이 다뤘어요. 건고사리, 냉동고사리, 고사리 나물 가공품. 워낙 수요가 많아서였죠. 그때 저는 고사리가 단순히 섬유질 많고 칼로리 낮은 착한 채소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방건강학 공부를 하면서 고사리에 대한 챕터를 읽는 순간 저는 잠깐 책을 덮어야 했습니다. 고사리에는 푸타킬로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게 단순히 독성 물질이 아니라 발암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됩니다. 동물 실험에서 이 성분이 골수를 억제하고 방광에 종양을 유발한 사례가 보고됐어요. 장기적으로 많이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되는 성분입니다. 게다가 티아미나아제라는 효소도 있습니다. 이건 비타민 B1, 즉 티아민을 파괴하는 효소입니다. 고사리를 날 것으로 또는 불충분하게 처리해서 먹으면 이 효소가 체내 비타민 B1을 갉아먹습니다. 비타민 B1이 부족해지면 신경계 이상, 만성 피로, 기억력 저하가 올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간 손상 가능성이 있는 독성 성분에 영양소를 파괴하는 효소까지. 이중으로 문제가 되는 식재료인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사상마다 올리던 고사리 나물이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다니. 우리 가족이 수십 년 동안 먹어온 음식인데. 잠깐은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를 읽으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충분히 처리하면 이 독소들이 대부분 제거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조리 방법이 맞다면 푸타킬로사이드도 티아미나아제도 비활성화됩니다. 문제는 얼마나 제대로 처리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처리된 고사리에 남아있는 영양소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채소 중 최상위권이라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괜한 게 아닙니다. 칼슘, 인, 식이섬유도 풍부하고요. 제대로 먹으면 진짜 보약이 되는 식재료입니다. 독인지 보약인지는 조리 방법이 결정합니다. 두릅과 같아요. 차이는 고사리는 두릅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처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사리를 제대로 처리한다는 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저도 처음에 막연히 삶으면 되겠지 했습니다. 데치면 되는 두릅처럼 고사리도 짧게 익히면 괜찮겠지 생각했거든요. 그 생각이 틀렸습니다. 고사리의 독소, 특히 푸타킬로사이드와 티아미나아제는 두릅의 독소와 성격이 다릅니다. 훨씬 안정적으로 조직에 결합되어 있어서 짧은 가열만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요. 물에 오래, 충분히 우려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전통 방식에서 고사리를 다루는 법이 있어요. 먼저 충분한 시간 동안 물에 불립니다. 건고사리라면 하룻밤 이상 물에 담가 불린 다음 푹 삶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찬물에 헹구고 반나절 이상 물에 담가 우려냅니다. 이 과정에서 수용성인 푸타킬로사이드 성분이 물에 녹아나오고 열에 의해 티아미나아제가 비활성화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과정입니다.
반나절 이상이라는 시간이요. 요즘은 바쁘니까 이 과정을 줄이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 삶고 바로 무치는 경우도 봤습니다. 색도 예쁘고 식감도 그럭저럭 괜찮으니까요. 그런데 그 방식은 독소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고사리를 매일같이 드시는 분이 있었어요. 고사리 나물, 고사리 볶음, 고사리를 넣은 비빔밥. 거의 매일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만성 피로가 심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비타민 B1 수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티아미나아제가 꾸준히 체내 비타민 B1을 분해해온 거예요. 고사리 처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나물이 오히려 영양을 갉아먹고 있었다니. 대충 처리한 고사리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올바른 고사리 처리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건고사리는 충분히 불린 뒤 센 불에 20분 이상 삶습니다. 삶은 후 찬물에 헹구고 다시 물을 갈아가며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우려냅니다. 생고사리라면 삶는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우리는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해요. 이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우리 어머니들은 이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왔습니다. 고사리는 하루 전부터 불려야 한다. 잘 삶아야 한다. 물에 충분히 담가야 한다. 이게 그냥 요리 상식처럼 전해져 왔어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은 없었지만 방법은 정확했습니다. 과학을 몰라도 결과는 과학적이었던 거죠. 두릅과 고사리 이야기를 하고 나서 주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도 죽순은 괜찮겠지. 죽순은 고급 재료잖아요. 중국집에서도 먹고 일식에도 들어가고 비싸고 귀한 식재료인데 설마 거기도 독이 있겠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죽순에 들어있는 독성 성분은 이름부터 묵직합니다. 시안배당체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체내에서 분해되면 시안화수소, 즉 청산가리와 같은 계열의 독성 물질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처음 이 내용을 읽었을 때는 눈을 의심했어요. 죽순에 청산가리 계열의 전구물질이 들어있다고요. 우리가 요리에 즐겨 쓰는 그 죽순에. 믿기지 않았죠. 물론 음식으로 먹는 양에서 즉각적인 독성이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생죽순을 아주 많은 양날로 먹었을 때 구역감이나 두통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조리 과정에서 심각한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꾸준히 섭취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죽순에는 수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수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수산칼슘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게 신장 결석의 주요 원인 물질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 이미 결석이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죽순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어떤 책에 처음 기록됐는지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그냥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할머니에게서 손녀에게로 전해진 조리 지식들이죠. 당시 조상들이 푸타클로사이드를 알았을까요? 시안배당체를 알았을까요? 티아미나아제가 비타민 B1을 파괴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절대 몰랐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먹으면 탈이 나고 어떻게 먹으면 괜찮고 수백 번 수천 번의 경험이 쌓이면서 정확한 방법이 남은 거예요. 그 방법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경험과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름도 없고 논문도 없고 학술지에 발표된 것도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완벽하게 과학적인 방법들. 우리 조상들은 현대식품과학이 도달한 답에 오직 경험만으로 도달해 있었던 겁니다. 텃밭에서 두릅새순이 올라오던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그날 제가 만약 바로 냄비에 물을 올리고 소금 한 꼬집 넣고 두릅을 넣어 1분 30초만 데쳤더라면 그 밤에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일은 없었겠죠. 그 1분 30초 반나절에 우리기, 쌀뜨물 삶기. 이게 단순한 조리 과정이 아니에요. 독을 약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이 이미 우리 밥상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대로 해온 방식 안에 답이 있었어요.
외국에서는 두릅과 비슷한 나무를 날로 먹다가 집단 복통이 생겼다는 사례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처리 방법을 모르고 그냥 먹은 거죠. 그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한국에는 이 조리법들이 생활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데쳐야 한다, 삶아야 한다, 충분히 우려야 한다는 것들이 상식처럼 전해졌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매년 봄이면 텃밭에서 두릅을 뜯습니다. 고사리도 준비하고 죽순도 챙깁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아요. 냄비를 올리고 쌀뜨물을 준비하고 충분한 시간을 드립니다. 그 과정이 전혀 번거롭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합니다. 이 방법을 알려주신 분들,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조상들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서요. 건강식은 자연에서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보약과 독을 가르죠. 그리고 그 방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밥상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정성껏 다루면 됩니다. 우리 밥상은 그 자체로